제가 그 KBS 스포츠예술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교재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론 하늘을 날다 하는 건데 드론의 구조와 비행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드론 입체 지도 만들기인데 3D 지형 공간 정보 구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드론에 대한 정책 및 동향을 얘기하는데 왜 미국, 일본, 한국이 등장하느냐, 뭐 다른 유럽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왜 꼭 이 세 군데를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드론에 대해서 원천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쪽들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뭐 기준 이쪽을 개발하고 일본은 그쪽보다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산업화 시키는가, 어떻게 돈을 벌어올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 양쪽을 따라가요. 뒤에서 한 두세 발자국 정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드론 정책이나 동향을 알게 되면은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을 슬쩍 훑고, 사실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일본 쪽 정책이라든지 동향을 좀 알아야 앞으로 이렇게 변해갈 것이구나, 우리나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대한 정책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드론 상식 중에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다들 드론 하는데 드론의 원래 이름은 UAV예요. Unmanned Aerial Vehicle. 그게 무인 항공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드론이라는 게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드론들은 이 내용들이에요. 실제. 그런데 드론의 원래 이름이 UAV라 그랬잖아요.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들은 다 드론이에요. 드론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무인 항공기를 날리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기체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기체가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는 기체 자체가 공중에 뜨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들은 우리가 공중에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양력을 어떻게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으로 나눠요. 그래서 고정익 드론은 쭉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회전익 드론의 시작은 헬리콥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론들은 군용으로 사용하는 정식적인 UAV가 아니고 RC 컨트롤 모형 비행기를 여러분들은 드론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드론은 전부 군용 큰 드론들이에요. 큰 드론들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드론들은 RC 컨트롤 무인 비행기예요. 그래서 실제 픽스드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이 있었는데, 요 중간 단계가 뭐냐 그러면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요즘 뜨고 있는 것들이 요 드론들이에요. 하이브리드 드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TOL 수직 이착륙기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틸트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틸트 드론은 날개에 달린 프로펠러를 공중에 떠오를 때는 세웠다가 앞으로 갈 때는 눕히는 게 틸트예요. 그런데 수직 이착륙기는 떠오르는 프로펠러와 날아가는 프로펠러가 따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직,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해서 VTOL, Fixed Wing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식 중에서 요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어디 가셔가지고 드론 얘기하실 때 고정익이냐 회전익이냐 물어보시면은 많이 아시는 게 돼요. 미국에 보시면은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있어요. 미래학자가 향후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가 30%, 50%가 감소되는데 기계화의 주도는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드론, 무인 자동차가
지배할 것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드론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드론을 아예 플라잉 로봇이라고 불러요. 이게 점점 더 드론이 점점 더 진화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드론 수준이 아니고 UAV 수준이 아니고 이게 로봇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는 플라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에 출연했는데 장영실 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24개 분야 8가지 192개의 드론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뭐 각종 뭐 드론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학자니까 모든 청사진이나 꿈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그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모든 드론은 장난감이 됐든 산업용이 됐든 모든 드론은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5 내고 등록을 하라. 등록을 했는데 한 달 동안에 등록한 요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전부 중국 국기가 막 있죠. DJI 팬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군용 드론들은 미국이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RC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모형 비행기 베이스의 중저가 실용 드론들은 중국에서 주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정밀 농업이나 점검 및 모니터링, 지도 제작 및 측량, 영상 및 사진 촬영, 공공안전 이쪽에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올 봄에 5월 달에 중국에서 대서특필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중국 드론 산업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의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 횟수와 경자 금액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이. 저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중국 드론 기업이 투자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투자 회수하는 내용들이 미국 기업 전체를 다 합쳐 보니까 중국 기업이 넘어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국의 드론 기업은 연구개발 및 제조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형이 많은 미국 기업을 하고는 좀 투자하는 게 틀리겠죠,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은 뭐 담보가 있어야지 그 투자를 하잖아요. 그 제조하는 쪽에는 담보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미국 쪽은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쪽이 많다 보니까 뭐 투자하는 게 좀 미진하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드론 산업을 미국에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8월 29일 날, 현지 시간 8월 29일 날 드론 규제 정책을 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16세 이상이면은 무조건 조정 면허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드론의 무게가 25kg 미만이면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고도를 122m 이상, 그 다음에 시속 160km 그 이상만 안 되면은 마음 놓고 날릴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막 이제 그 허가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2025년까지 연간 14조 2천억 정도로 드론 시장이 커져 나갈 것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상업용 드론 운항 규정이 25km 이하면은 마음대로 날려도 좋고 내가 볼 수만 있으면은 멀리 보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멀리 보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운항 자격을 16세부터 시작해서 면허만 받으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실제 너희들 정책이 규제는 풀어줬는데 그거 다 헛소리야. 그게 너가 실무를 안 해봐서 그래 하고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배달하는데
내 눈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보면은 밤에도 드론 촬영을 해야 돼, 그죠? 밤에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 꼭 사람이 드론 날리는데 조종사 시야 내에 있어야 되고 사람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거 안 돼,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했어요.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그 야간에 드론 촬영하는 것도 허가를 해줄게. 허가만 받는다면 신고만 하면은. 그리고 조종사 시야 내에 있어야 되고 머리 위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연내 규제를 풀어줄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요 내용들이 전부 다가 올 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을 얘기하고 9월 달부터 드론을 날리는데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고 조금 이따 그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규제를 얘기하고 풀고 하는 동안에 일본은 기술 개발하고 드론 만들고 정책 만드는 거는 싫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갖다 쓰면 돼. 일본에서는 건설업 자동화 쪽이나 건설업을 아이 컨스트럭션이라 불러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 말을 도입을 해가지고 건설업 전산화를 아이 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규정에다가 삽입을 했어요. 신규로 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조사하고 청량하고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검사 단계에서 전부 드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3D로 작업을 하라. 그래서 2016년 3월 말에 규정을 아예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청에서 아예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 버리고 실제 이 ICT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래에 공사하는 방법은 그냥 수작업으로 청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아이 컨스트럭션이 도입되고 나서 청량과 설계 단계에서 3D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청량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청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도 드론이나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3D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준공 검사 자체도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 발주하는 방법에도 아예 ICT로 공사를 진행하라. 그리고 발주자 지정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미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시공 ICT로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ICT로 발주를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을 한번 해보니까 현장에서 청량을 전부 드론으로 하고 시공 자체를 3D를 이용해가지고 시공 전산화를 시용해서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은 준공 검사를 하는데 기존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하던 게 기간이 5분의 1로 단축됐어요. 열흘 2kg를 갖다가 2kg를 검사하던 게 열흘 걸리던 게 이틀로 단축이 됐고, 관계되는 자료와 서류들이 5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일본에서 올해 저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 2, 3년 내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걸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랜드버드라는 그 드론 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일본에는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드론 랜드버드를 발족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 드론을 날려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빨리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2년 후에까지 전국에 100명 정도의 규모로 이 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제 말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재난이라든지 뭐 피해가 있으면은 드론을 날려서 조사를 한다 하지만은 실제 액션을 취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이런 팀이 한 팀이 있으면은 경기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이 팀이 출동해 가지고 드론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정보를 캐치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6년 3월 5일 날 발족을 했어요. 자, 한국에 한번 보자고요. 한국에 쭉 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5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건데 여기에 드론 정책 보시면은 뭐 조종 자격 정비와 인력 양성, 여기도 미국에서 있었던 거와 똑같죠. 16세 이상은 무조건 면허만 따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 요건 폐지, 뭐 사업 범위 이쪽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에도 보면은 12km를 이하를 25km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비행 시험 장소 뭐 이런 걸 갖다가 더 늘리겠다 얘기도 하고 쭉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실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고정밀 하천 지형 정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3D 하천 지형 지상 수중 뭐 하상 변동 하상 재료를 전부 다 조사해서 해석하겠다는 내용이고,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유속 수질 조류 식생 모니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다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자, 항공 사진을 찍어서 3D를 만드는 방법인데 항공 사진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위성 사진이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드론을 날려서 사진 찍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위성 사진이 제일 싸게 나온다. 그리고 비행기로 찍거나 드론으로 찍거나 드는 비용은 똑같아. 면적당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면 왜 드론으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취득하는 사진의 해상도가 드론으로 작업한 게 더 낫더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를 가지고 찍으러 나가면은 1년에 10%뿐이 비행기로 찍을 수가 없어요. 기상 상태라든지 구름 낀 상태, 바람 상태부터 시계라든지 고려하면은. 그런데 드론으로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도 비가 많이 오지만 않으면은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비행기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가리는 데가 많다는 거죠.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높이서 찍다 보면 여기는 가려버려요. 그런데 드론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런 데를 피해 가지고 난지막히 띄워 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정밀하게 찍을 수 있고 좋은 해상도로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하면은, 자, 우리가 비행기라든지 위성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연직 사진뿐이 못 찍어요, 실제. 자, 우리가 항공 측량을 할 때는, 항공 사진 측량을 할 때는 연직 사진과 그다음에 경사 사진, 그다음에 수평 사진이 있는데, 실제 비행기라든지 위성에서는 연직 사진뿐이 못 찍거든요. 그러면은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형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경사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디테일한 지형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수자항공사에서 다목적댐 16개를 드론 가지고 작업한 게 있는데 그 사진만 잠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드론을 가지고 화상 지형이라든지 변동 재료를 해석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 봄에 수원시에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황고지천 조사를 했어요.
수원 왕송호에서 수호천 합류 지점까지 한 10km 정도를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그 수원공항에다가 그 비행 허가를 받는데, 여기까지는 막 비행 허가를 내주겠어. 그런데 너희가 고도가 100m 정도 뜨면은 여기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6km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론 가지고 지형 공간 정보를 만들라 그러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GCP점이라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측량을 해가지고 GCP점을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이놈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번 보자고요. 실제 맨 처음에 국방부에다 촬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당시만 해도 한 3일이면 촬영 허가 나왔어요. 지금은 3일 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그 OBS 방송에도 보고 뭐 했는데, 자, 드론은 실무에서 비싼 드론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작업을 제가 팬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팬텀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수원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3D 지형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원에서는 우리는 그거 말고 동영상도 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도 줘야 돼.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3D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작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카메라는 1600만 화소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주처에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될 거는 카메라를 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GSD를 얼마로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GSD가 뭐냐 그러면은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턴스예요. 사진을 한 장 찍었을 때 점 하나가 몇 센치를 나타내는가, GSD,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턴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가 드론을 뭘 쓰든, 그 다음에 뭐 고도를 얼마에서 찍든, 카메라를 얼마를 쓰든 난 그건 몰라. 내가 요구하는 거는 퀄리티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발주처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GSD를 5cm로 해달라, 뭐 4cm로 해달라, 2cm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다움 지도 있잖아요. 다움 지도가 GSD 50cm급이에요. 우리가 정밀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움 지도가 GSD 50cm급이에요. 그리고 구글 지도 보면은, 구글 맵을 보면은 좀 디테일한 데는 GSD가 1m급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GSD가 4m급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GSD 2cm다, 5cm, 5cm만 가도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건데, 우리가 그 보통 사진 작가들이 그 화소 수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수천만 화소 막 얘기하는 거는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크게 걸었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니터 한 20인치 모니터, 뭐 27인치, 30인치라고 가자고요. 30인치 모니터에서 그 화면을 볼 때는 GSD 5cm든 10cm든 20cm만 해도 훌륭해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좌표값하고 지형이 3D로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고도를 이제 만들어내고 GSD를 갖다가 4cm급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고도는 100m에서 날리기로 했어요. 100m에서 날리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드론 가지고 비행 경로를 설계를 해야 돼요. 폭을 얼마로 잡아주면은 비행기가 얼마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하천 중심이 이렇게 쭉 가면은 실제 사진이 이렇게 겹쳐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커버하려 그러면 여기도 겹쳐야 되고, 이쪽에서 한번 찍고 이쪽에서 한번 찍혀서 겹쳐야지
이 데이터는 버려버려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번을 날린다는 계획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드론을 실제 황구지천인데 드론을 날려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날라가지고 왔다 갔다 4번씩 찍죠. 보통 저기 한번 날리면은 한 4km에서 1km에서 1.2km 정도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4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한 5km 정도 되죠, 비행거리가. 그래서 큰 드론으로 작업을 하면은 5km를 못 날려요. 그래서 작은 드론으로 해야 돼요. 그 각 블록을 지금 11개를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가지고 이렇게 3D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깃대가 찍혀 있잖아요. 깃대가 찍혀 있는데 저기가 GCP점이에요. GCP점을 GPS로 측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수원시에서 쓰고 있는 그 GIS 시스템이 있어요. GIS 시스템에서 요 지점에 XYZ 좌표값이 딱 찍어보면 나와요. 그 작업을 거기에서 주워 가지고, 왜냐하면은 측량 비용 낼 거 아니잖아요. 측량 비용을 낼 거 아니니까 거기에서 XYZ 값을 잡아서 캘리브레이션을 잡아가지고 3D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쭉 넘어가면은 이제 쭉 넘어가죠. 이렇게 쫙 다 했어요. 이게 지금 공단 있는 쪽이고요. 공단 앞에 있는 그 주택가 쪽이에요. 이 작업을 왜 했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그 보시면 왜 했는지 잠깐 나올 거예요.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추출하느냐 그러면은 정사 이미지하고 DSM이라는 걸 추출을 해요. DSM은 뭐냐 그러면은 디지털 스페이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이 집 표면을 따라서 Z 값을 가진 데이터예요. 좌표값까지 XY 좌표값을 XYZ 값을 가진 데이터. 그 다음에 정사 이미지는 XY 값을 가진 이미지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저놈을 하나로 쭉 작업을 해서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사 이미지를 10kg를 하나로 묶었고 DSM을 하나로 묶었어요. DSM에서 동고선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동고선을 추출을 해가지고 영상 지도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하나를 영상 지도로 만든 거예요. CAD 작업, CAD 파일이죠. 이게 지금 CAD 파일에서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게 앞부분을 갖다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고선이 이렇게 오고 지형이 이렇게 오면 아, 수목이 어떻게 되고 수목 높이가 대충 어떻게 되고 이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좌표값이 얼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중간 부분, 끝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툭 잘라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3D 지형이 이렇게 나와요. 3D 데이터를 측량 없이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잡으면은 이놈을 엑셀 파일로 넘겨요. XYZ 값하고 뭐 거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넘겨서 측량 없이도 그 측량을 10cm 간격으로 측량해, 1m 간격으로 측량해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렇게 해서 영상 지도를 만들고 그 주택가를 왜 찍었느냐 그러면 실제 그 지역의 수치 지적도 하고 영상을 가지고 엎어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실제.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더라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 내용은 2015년 2월 달에 항공사진이 찍은 거에서는 여기에 허브벌판이었는데 5월 20일 날 해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더라는 거죠. 고도 얼마짜리 건물이 들어섰더라는 내용 지금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VR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시내 쪽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3D 만들어서 3D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 하천 조사를 하면서 뭐 구조물이 어떻게 됐냐는데 드론 중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3D를 만드는 거예요. 저걸 왜 만들었냐 그러면은 그 수장공사에서 댐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도면이 없어가지고 3D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목적 댐이 16개가 있는데 2개는 도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나머지 14개는 도면이 없어가지고 3D를 통해가지고 그 도면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 권성구청인데 여기가 권성구청 앞에 행정타운 배후단지예요. 여기가
행정타운 배후단지를 드론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드론 한 30분 날려가지고 이걸 작업을 쭉 했어요. 작업을 쭉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지적선하고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건데 실제 퀄리티가 한번 보셔요. 지금 보시면은 요 점들이 GCP점이에요. GCP점. GCP점이고 요 GCP점을 어디다 잡았느냐 그러면은 요 자선 끝나는 선이라든지 요런 데 잡아서 좌표값을 주워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딱 이거하고 매칭을 시키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갖다 붙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유비쿼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차량 자동화 뭐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3D 지형 공간 정보예요. 3D 지형 공간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영상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에서도 이 넓은 야들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3D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4차 산업혁명은 드론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은 3D 지형 공간 정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가장 기본 툴이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더 궁금한 실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한번 해봐 주세요.